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골드바와 캐시 등을 받고 사업가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약 10분 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죄가 없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메넨데스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해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4가지를 들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임하라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헐리우드 작가협회가 146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기 위한 임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사의 고위 간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 지 닷새 만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배우들의 파업은 이어지고 작가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50억 달러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경제는 물론 미국 정치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이번 주까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미국 역사상 22번째 연방정부 폐쇄가 시작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게 됩니다. 백악관과 협상하느니 정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과 협상해선 안 된다면서도 정부가 폐쇄되면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자율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10년 전 거의 망할 것 같았던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유로존 국가 평균 성장의 2배로 살아나자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코비드-19 테스트 기구 무료 신청을 연방정부가 받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땅콩 축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먼저 다른 뉴스를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자신이 이제 금요일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의 기소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제가 비교적 좀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이슈는 토요일에 앤디 김 민주당 뉴저지 3지구가 지역구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같은 민주당인 메넨데스 의원의 지역구의 상원 의원으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메넨데스에게 도전을 해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다면 아시안계로서는 지금 3명밖에 안 되고요. 앤디 김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뉴저지주에서도 아시아계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방 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앤디 김입니다. 그것도 공화당 지역에서요. 그리고는 이제 2번이나 더 이겨서 지금 3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고 앤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밥 메넨데스 의원이 오늘 이제 금요일에 기소가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월요일을 시간 계산을 한 거죠. 점심시간 전에 지금 뭐 동부가 이제 점심을 먹으니까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 얘기하라는 뜻이겠죠. 얘기한 것을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은 처음부터 쿠바계 이민자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앤디 김 의원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아니라 someday in the future 코리안 아메리칸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되라는 법이 더 강하겠죠. 되라는 관용상의 느낌이 더 강하겠죠.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은 본인이 쿠바계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는 쿠바계 아버지 어머니 이민자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강조를 했고 끝날 때는요. 본인이 4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 아닌가? 그걸 내가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겠다. 그 인종을 굉장히 강조를 한 연설이라고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가 말한 4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기소된 케이스는 캐시도 집에 한
상원 의원 로고가 적혀 있는 우옷, 저고리 등등의 한 거의 50만 달러 캐시가 옷장 속에서 이 옷 저 옷에 숨겨둔 것이 발견이 됐고 골드바도 시리얼 넘버가 있는 골드바도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도 너무너무 비싼 그 머세디스 벤츠도 뉴저지주의 이집션 아메리칸 사업가들에게 받은 것이고 그러한 혐의로 인해서 더군다나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이집트에 유리한 정보를 줬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뉴욕의 연방 그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밥 메넨데스 의원은 부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First, a cornerstone of the foundation of American democracy and our justice system is the principle that all people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ll people. 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을 해서 이건 내가 그것보다 더한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래도 아니고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all people이 무죄다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때때로는 검찰도 틀린다. 슬프게도 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2015년도에 그 플로리다주의 안과 의사와도 연관돼서 부패 혐의가 있었는데 그건 이번 케이스보다는 훨씬 적고 헝조리로 그러니까 모든 그 배심원들이 형사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트라이얼로 나중에 기각되고 말았는데 그때와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강한데 검찰도 틀리다 때로는 슬프게도 하는 말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사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 대해서 내가 오랜 동안 나의 그 의정활동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합쳐서 30년인데 그 기록을 보면은 이집트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 비난을 많이 했는가. 꼭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란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뭐 2017년, 18년 예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옷장에서 봉투 속에서 여기저기서 이 캐시가 나온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old fashioned 아주 오래된 스타일로 그렇게 했다 하면서 쿠바계이기 때문에 나의 친인척 등이나 등등해서 은행 세이빙에서 수십 년 동안 본인이 수십만 달러를 집에 그냥 은행 세이빙에서부터 꺼내서 집에 갖고 있었던 것이 나의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뉴저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가 특히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거 한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밥 메넨데스 의원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억울한 거죠. 많은 일을 했어도 결정적으로 또 그 공직자로서 뭔가 그 흠이 가는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루 한순간에 수십 년, 30년 동안의 일들의 크레딧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쭉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뉴스를 리뷰를 하면서 이 밥 메넨데스 의원이 불충분하게 얘기한 그 네 가지의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네,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같은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존 페러만이라는 펜실베니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먼저 그는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는 이 존 페러만 같은 경우도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너무나 이제 뭔가가 좀 뚜렷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연방 상원의원이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로 재판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 일하기가 참 힘들다 해서 사임하라고 주장을 했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이 지역구인 아주 극좌 극진보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역시 오카시오 콜테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도 본인이 그 리얼 아메리칸 보통 정치계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콜테스 이름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다른 인종 지금 메넨데스 의원이 내가 라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콜테스 의원이 그런 시스템적인 편견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편견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기소 케이스가 너무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오랜 이집트와의 관계에 대해선 이집트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 본인이 이제 돈을 받고 또 골드바를 받고 자동차 집 페이먼트까지 해줬다는 뉴저지주의 이집션 아메리칸 사업가들이 이 사업가 중에서 한 명은 또 농무부에 미국에서부터 그쪽도 그 무슬림이니까 하랄 고기를 먹잖아요. 주이시들이 먹는 그런 음식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미국에서 이집트로 그 수출을 하는 그 고기 아마 그 3명 가운데 한 명은 여기에 연관이 사업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게 하라고 농무국에 어떠한 압력을 했다.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많이 일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민한 정보를 기밀까지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예민한 정보를 유출을 해서 이집트 정부가 굉장히 이득을 보게 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어제 뉴욕타임스에 자세히 실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십 년 동안 나는 쿠바계이기 때문에 짐작이 가시죠. 친인척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뭐 여기 계시지만 친인척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거기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 순전히 개인적으로 캐시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항상 수십만 달러씩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940년대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세이빙에서 돈이 당장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쿠바에 보낸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와이어 송금이 되잖아요. 은행에서 은행으로라든가 아니면 캐시로 찾아서 누구 손에 들려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법이 허락되는 그 한도 안에서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 바로 돈을 줍니다. 무슨 올드 패션도 하면서 은행을 믿지 못해서 그럼 세이빙 어카운트를 믿지 못해서 내가 집에 거의 50만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이제 좀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뉴저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토요일에 앤디 김 의원도 뉴저지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 이 사람도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잖아요. 사임하라고 했고 사임을 하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말하자면 검찰이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앤디 김 의원도 지금 3선 의원이잖아요. 3선 의원인데 별다른 증거 없이 내가 바로 메넨데스에게 도전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을 빼앗길 수도 있고 공화당이 지금 선거 유세를 잘하면 내년에 메넨데스 의원은 선거를 치러야지 되거든요. 2024년도에. 그러면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 하면은 민주당이 의석을 잃고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그리고 뉴저지 주민을 위해서 메넨데스 의원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뉴저지 주민들은 더 정직한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게 앤디 김 의원이 트위터에 X에 쓴 글입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사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겠다 하면서 도네이션 하는 것을 쫙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름이 빌 스나이더였던가요? 맨 위에 기회주의자다. 앤디 김 의원이 아니 같은 그 민주당 의원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렇게 차고 나올 수가 있는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빌 스나이더에게 반대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앤디 김에 대해서 알아? 앤디 김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등등.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밤 자정이 넘어서 의사당을 깨끗이 청소를 했었던 사람이 앤디 김이야. 청소하시는 요원들과 함께. 그때 MBC 기자가 또 그 밤늦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홀인데 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앤디 김은 큰 홀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데인데 이게 이 처참한 꼴로 있는 것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그 사진이 구글에 찍어보시면 굉장히 한 5-6장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 옷도 그날 내가 입었었던 옷 하면서 보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앤디 김 의원을 지지를 하는 그 비율이 지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뉴저지의 주지사, 물론 민주당입니다. 뉴저지의 하원 의장 민주당이고 아주 중요한 뉴저지의 정치인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같은 민주당이지만 밥 메넨데스를 방탄조끼를 입혀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enough is enough. 지난번에는 한번 빠져나갔지만 enough is enough가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가 상원에서 16년 동안 정말 한 일이 많죠. 오바마 케어를 뭐 통과시키는 데나 기타 등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람들이 금괴를 받잖아요. 오늘 밥 메넨데스 의원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검찰도 때로는 잘못한다 하는 연설을 할 때도 한쪽에는 그 골드바가 계속 보였거든요. 이런 것을 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물론 지도부는 뭐 예를 들어서 척 슈머라든가 아니면 또 이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장 메넨데스 사임해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를 사임해라 하는 사임 촉구를 하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중도 정치인인 조시 고타이머 이런 분도 사임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교위원장 자리에서는 사임을 했습니다. 이건 룰에 따라서 그러한 그 기소가 돼서 의심을 받으면 혐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중요한 직책에서 사임을 하게 되죠. 지금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사임을 했고 그동안에 무슨 여성의 권리라든가 총기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지 되는가 뭐 반유대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상원 의원이 아주 좋은 기록을 갖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도 맞지만 신뢰감은 좀 떨어졌고 좀 산만해지니까 대신에 다시 법으로 무죄로 확정되면은 또다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일단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결에 못 이겨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사임을 하면은 그 공석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주지사가 지명을 하죠. 주지사가 이때 누구를 지명을 하느냐? 앤디 김 의원을 지명을 해주느냐? 아니면 다른 하원 의원들도 출마할 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앤디 김 의원이 한 발 빠른 겁니다. 한 발 빨랐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주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비선거에서 누가 됐던 임시로 한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민주당에서 이기면 이 지역은 메넨데스 의원이 오래 다져놨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을 빼앗기지 않고 또 앤디 김 의원이 이길 수 있는 그 확률도 있고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지금 41살입니다. 2018년, 20년, 22년도에 당선이 됐고 코비드 19 이후에는 굉장히 아시안 증오 범죄 여기에 신경을 쓰고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민이고 미국 연방 의원이니까 다른 뭐 몇몇 한인 의원들만큼 막 한국을 뭐 방문을 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정치인들과 깊이 연관을 맺고 뭐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가 오바마 시대부터 그 국무부에서 일을 했고 무슨 전쟁터에 가서 통역도 했고 그리고 뭐 학벌은 너무 좋고요. 뭐 옥스퍼드 장학생으로 가고 이랬던 것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그 선한 쪽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초선에 나갈 때부터 뉴저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오늘은 일단 메넨데스 중심이고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앤디 김 의원의 여러 이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같이 봐야지 된다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연방 상원 의원이 51대 49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이게 공화당에 뺏기면은 그래도 뭐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점이 있는데 참 정치적입니다. 공화당에서 요즘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그쪽의 지역구인 아주 모든 것이 입만 뗐던 것이 다 가짜인 의원 있잖아요. 이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인데 본인은 공화당이고요. 사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러니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은 사임해야지 된다고 주장합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조지 소로스가 학력부터 일부터 심지어 어머니가 9.11 사태 때 빌딩에서 숨졌다라고 어머니는 그 몇 년 뒤에 숨지셨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 메넨데스는 사임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인들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복잡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말하려고 해서 나를 수색하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의 집을 가택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는데 가택 수사했잖아요. 해서 골드바도 나오고 돈도 봉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모르면서 그렇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편으로 비난을 해놓고는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 사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케이스잖아요. 감옥에 가서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메넨데스에 대해서도 본인 유리한 쪽으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시간이 문제지 진실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뭐 꼭 코리안 아메리칸과 연관해서는 특히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오바마 시대에 국무부에 배치가 돼서 등등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잠시 뒤에 맨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뉴스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46일이라고 하네요. 그 헐리우드의 작가협회의 파업이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고 배우협회는 여전히 파업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작가협회도 파업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성공을 했다이지 완전히 파업을 끝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피켓 시위는 하지 않고요. 앞으로 며칠 안에 이 노조의 지도자들과 영화사, 넷플릭스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그 고위 그 간부들이 한 협상에 대해서 노조원이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지만 완전하게 파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그 헐리우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파업. 그래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헐리우드의 산업은 캘리포니아주에 큰 돈을 주죠. 게빈 뉴섬 주지사,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캐런 베스 시장도 아주 좋아하는데 2007년 이후 이게 처음이고 1988년 이후 작가협회의 이 파업은 최장 기간이랍니다. 146일이.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뭐 몇십 일 지나고 나서 5월 달에 시작했는데 7월 달에는 배우협회가 같이 했잖아요. 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협회 회장이었을 때 이후에 처음 동시에 파업을 한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50억 달러 경제적인 손실을 봤답니다. 지금까지 추정치가. 왜냐하면 작가들이 파업을 해서 무슨 뭐 프로그램만 쇼라든가 영화만 제작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뭐 캐더링 업체도 있어야지 되고 뭐 세탁소도 있어야지 되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의상을 뭐 공급하시는 분들 심지어 작게는 무슨 벤티지 샵 그 옷 빈티지래요. 빈티지 샵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라하브라가 아니라 라브레아의 가보다 윌셔보다 조금 북쪽에 아주 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너무너무 유명한 빈티지 샵이 있는데 뭐 딱 보면은 뭐 몇천 달러 이런 것이요. 그런데 예술 작품 같아 보이잖아요. 이거 누가 사지? 근데 코비드가 지나고도 문을 안 닫았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영화 업체에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큰 돈을 받는 모든 사업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촬영을 하면은 샌드위치 샵, 커피숍 등등 해서 50억 달러 지금까지는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목수도 마찬가지죠. 세팅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세트장 만들고 해야지 되니까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스타워즈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스트레인저 띵스 같은 텔레비전
뭐 영화 작품 다시 만들 텐데 조건은 이제 다 아십니다. 늘 임금 잘해달라, 베네핏 잘해달라, 또 로열티 달라. 뭐 이 방송이 재방송되면은 이게 로열티가 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게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게 안 돼서 달라 하는 거고, 이게 또 다 로열티와 인공지능이 이게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선 협상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다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지금쯤은 되겠다 안 되겠다는 큰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밥 아이거를 포함한 디즈니의 뭐 CEO라든가 디즈니 플러스의, 아니면 뭐 MBC의, 또 무슨 넷플릭스의, 워너 브라더스의 이런 그 CEO 내지는 거기 최고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으니까 146일 동안 안 됐던, 그리고 지난 1개월 동안은 서로 말조차도 안 했었는데 그게 최고 결정권자들이 들어가니까 5일 만에 합의가 된 겁니다. 인공지능이 마지막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이 쓴다던가 작가를 대신해서, 아니면 작가가 초안만 써놓고 거기에 디테일은 인공지능이 뭐 다 장면이라든가 전체 쇼를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작가들은 악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사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토론을 좀 기다렸다 하자 해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걸 조금 보류하면서 3년 계약을 몇 문장을 대신에 좀 집어넣어 줬답니다. 이 뭐 작가협회에서 볼 때 이 정도라면 하고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3년 재계약을 이제 곧 하는 것에 노조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뭐 거의 확실하고요. 배우협회 파업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작가협회 피켓 시위가 끝났습니다. 이 멤버들을요, 배우들 피켓 시위 하는데 지원해라. 지금 작가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가가 파업하고 나서 73일 만에 배우들이 파업을 했네요. 16만 명을 대표하는 그런 그 노조가, 이 배우들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배우협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타들은 많이 봤지만 스타는 한 명이면 스타 주변에서 일하는 배우들은 수십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 배우들도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같이 파업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뭐 맷 데이먼 이런 사람들이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최첨단 기술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배우협회도 스트리밍으로부터 방영된 쇼의 전체 이윤의 2%는 로열티로 우리들에게 달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배우들은 한번, 특히 엑스트라 같은 경우, 엑스트라나 뭐 조연, 제3의 조연 같은 사람은 한번 가서 찍어놓고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다음엔, 예전에는 뭐 30번 가야 됐다면 지금은 한 번만 가면 끝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 배우협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작가가 일터로 돌아가면서 뭐 심야 토크쇼라든가 이런 거 다 되겠죠. 어떤 심야 토크쇼의 진행자들은 하도 오래 파업을 하니까 우리 그냥 따로 제작을 하겠어. 그럼 다른 작가를 하이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받았죠.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손실도 손실이지만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글로벌 주식값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공지능 때문에 작가협회나 배우협회나 이거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이러니하다 하는 것을 하나 느낀 게, 작가들도 예전에는 막 원고지에다 아니면 그냥 A4 용지에다가 손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타이프라이터가 등장을 했고 그게 이제 컴퓨터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작가들도 예전과 달라져서 노트북을 제일 먼저 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트북 이전에 데스크탑이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양측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에게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 협상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시대의 변천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전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정치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가 아주 한가운데 이 테크놀로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또 이 문제죠. 민주당은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을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그럼으로써 자동화가 되니까 일하던 근로자, 원래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블루칼라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빠져나갑니다. 게다 대고 이 블루칼라들은 문화적으로 이 공화당 색깔이 많은 게 많거든요. 뭐 복음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이민자들이 뭐 이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전기자동차로 가면은 노동력이 덜 필요하고 노조도 없고 테슬라나 현대 전기자동차 공장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나흘 일하길 원합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일을 덜해도 일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32시간 나흘 일하면 회사에서는 나흘 돈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또 근로자들은 닷새 금요일까지 받던 것을 다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닷새째에도 출근을 하면 오버타임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도 또 맞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타드라는 공화당 전략가가 공화당 유권자와 공화당 사업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바꿔야지 되는. 전에는 블루칼라 노조 하면은 전부 민주당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조 과정에서 8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2016년도에. 그게 많이 진 거예요. 아니, 적게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러스트벨트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무조건 블루칼라들이 정말 거의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 블루칼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에 신경도 안 쓰고 당연히 내가 이기지 하고 방문조차도 안 하고 그런 블루칼라 그 지역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 몇몇 주에서. 그게 all about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원래의 민주당의 캠페인식으로 해서 16%포인트 차이로 다시 이겼죠. 그런 블루칼러 가정의 유권자의 표를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자동차 노조 파업이 길어지고 내일과 모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듯이 노조, 자동차 노조 앞에 가서 연설을 하거든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그랬잖아요. 수요일에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두 번째 토론회에 안 가고 나는 디트로이트에 가겠다 했더니 주말에요. 오늘의 미국 금요일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 나는 화요일에 가겠어. 이렇게 된 거고 자동차 노조는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대통령인데도 아직 공식적인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가깝고 민주당은 근로자에 가깝다 하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 이것의 또 시작은 민주당이 점점 무슨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유권자들에게 가까워지면서 그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블루칼라들이 반감도 있고 공화당 쪽으로 더 가고 이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수요일 날 공화당의 토론은 좀 훔치겠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가서 프라임타임에 연설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층이 트럼프 시대에 많이 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파업하는 근로자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접촉을 했잖아요. 그 전에 공화당 대통령인 그 부시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2008년도에는요. 공화당인 밋 롬니 이제 재선은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에 막 파업하고 그럴 때는 밋 롬니가 기고문에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무슨 디트로이트를 파산하게 놔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이 그 파업하는 근로자에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JD 벤스 같은 사람은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가 지역구인 트럼프의 아주 강한 동맹입니다. 두 사람 다 파업을 지지까지 합니다.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도 전형적인 공화당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 주지사 유엔 대사 이 두 사람 트럼프의 겨루는 예비선거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전형적인 공화당 스타일이긴 합니다. 파업에 대한 입장이. 그러나 어쨌든 공화당이 더 이상 기업 편에만 설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마이크 쉴즈라는 공화당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가 협상을 해서 오늘 저렇게 그 라이터, 그 작가협회처럼 협상을 해서 본인에게 타격이 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도 슬로우해지는 것을 막기를 바라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노조와 바이든의 동맹에 위협이 될 정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 생각을 하겠죠. 공화당도. 자, 이게 지금 파업과 미국의 정치와의 연관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한인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런 점을 좀 신경을 써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다른 몇 가지를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그 몇 년 동안 뭐 이자율이 아무리 오르고 해도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분간 아닐 것 같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높은 이자율을 오래 지속됐어도 설마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조금 많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지난주에 연방준비제도가 싹 그냥 걷어가 버렸잖아요. 올해도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에도 이자율 인하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인이 된 뒤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당분간 별로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채권이 안전하잖아요.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6년 만에 거의 최고 4.5% 상승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한 주일 동안에 2.9%가 내려갔고 9월이 아마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간 그 상승률이 20%였는데 8월 달에 지금 12.5%거든요. 나스닥은 더하죠. 당연히. 투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몇 년 동안 막 그 생각의 거품, 기대에 따라서 반응했었던 이게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보는데 그 뒤로 그럼 어디로 갈 거나 누가 알겠습니까? 예측들은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장기, 단기, 중기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분산해서 해야지 되고 이게 이제 아주 고전은 왜 고전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어떤 변치 않는 결과를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최근에 뭐 인기 있었던 여러 뭐 칩이라든가 아니면 그 리테일 업소도 인기 있는 그런 주식이 있었잖아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당장 뽑아서 쓸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이게 협상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지 되는데 지출안이 뭐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이 협상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이거 협상해 주지 말아야지 돼와 협상을 해야지 돼가 격투를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무원들 뭐 일을 할 수가 없고 돈도 못 받고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pay to check to pay to check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돈을 밖에 나와서 안 쓰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못 받으시고요. 뭐 국립공원 이런 거 문을 다 닫고 하는 것은 2차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네요. 대통령이 비난받아야지 된다. 연방정부 폐쇄되면. 그리고 연방정부 폐쇄하라고 공화당을 뒤에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폐쇄되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누가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책임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일 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번 연방정부 폐쇄 있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뭐 2018년도에도 있었고 35일 폐쇄했었던 적도 있었고 바이든이 이 비난받아야지 되는데 지옥처럼이란 말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싸울 때도 like a hell. Fight like a hell. 이것도 지옥처럼 바이든이 비난받아야지 된다. 나라가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깡패, 즉 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빨리 지금이라도 국경을 닫고 사법부 무기화하는 건 멈추고 선거 개입 끝내라. 정직한 선거를 치러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비난을 했는데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이 연방정부 폐쇄는 공화당에도 나쁘다. 정부를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21번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한쪽 당과 다른 당이 협상을 하지 못할 때 가장 최근엔 이번에도 일단 기간이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가 푸드 스탬프라든가 그런 많은 분들 전부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스몰 비즈니스도 지금 93%가 골드만삭스가 조사를 했더니 정부 폐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93%는 정부가 폐쇄되면은 수익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쿠션이 좀 없잖아요. 돈이 여윳돈이 스몰 비즈니스는 그렇게 되는 거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겠죠. 그런 일이 있고 50년 동안에 21번이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 2018년도에는 35일 왜 길었냐면 그 국경에 장벽을 쌓는데 이 돈 안 준다고 해서 35일 연방정부 폐쇄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단기 지출에 합의함으로써 풀어졌죠. 2018년도에도 사흘, 2018년도에 사흘이었었던 때는 다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에 대해서는 후보일 때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부모 따라와서 그런데 보호해야지 하다가 또 입장을 바꾸고 안 바꾸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 폐쇄가 있었고 오바마 때도 17일 그때는 오바마 케어를 취소하라고 공화당들이 해서 빌 클린턴 때도 2번 있었고요. 아버지 부시 때도 나흘 동안 문 닫았었고 레이건 때는 8번이나 있었습니다. 뭐 민권 이런 것을 민주당이 강조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지미 카러 때도 5번, 포드 때도 1번. 이번에도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몇 시간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고 다행히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차피 일을 안 하는 날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하면은 모르는데 지금 워낙에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가 우크라이나에도 뭐 지원을 하지 말아라 뭘 해라 그리고 무조건 바이든이 유리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쇄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목했었던 미국 뉴스가 아닌 것은 미국과도 연관이 되고 인생과 연관이 돼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라네요. 그리스가 무슨 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고 막 실업률이 30% 넘고 했었던 게 10년 전인데 지금은 유로존의 전반적인 성장률보다 2배 성장률이 높답니다. 관광객들도 막 가고요. 그러자니 뭐 관광객들이 묵어야지 되는 곳을 숙소를 건축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되니까 또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그동안은 생존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다행이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할 것 같았던 10년 전에 그런 국가가 다시 호황, 경기 호황, 지금도 아직은 실업률이 11%라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거고요. 해서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한 그 엘리베이터를 제조하는 아버지가 만든 65년도에 엘리베이터 회사를 형과 같이 만들고 있는 그 페리, 그 스콜로스라는 분이 6개월 사이에 본인 사무실에서 보면 건물이요. 그 주변에 4개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건물이 지어져야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살아남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빚을 졌던 그리스가 뭐 유로존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too big to fail해서 막 돈을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답니다. 그동안은 어떤 규제 같은 것을 조금 덜하고 해서 지금 총리가 아주 높은 지지율로 재선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위험이 있긴 있죠. 그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파이저라든가 싹 딱 그 분위기를 보고 다국적 기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들 다시 들어가고 있고 해서 미초 그 타키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 뭐 6월 달에 압승했었잖아요. 관료주의를 좀 이럴 때는 없애야지 된다 해서 예상보다도 이 뭐 IMF의 돈 상환하는 것을 빨리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엘리베이터 회사 같은 경우 직원들 전부 봉급도 한 10% 정도는 올려주고요. 그리스가 해서 10년 전에 정말로 우리도 저도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실망하지 말고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서 잘 이렇게 갖고 나가면은 10년 뒤, 10년 금방이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가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 얘기는 한마디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covidtest.gov에 들어가시면 가정당 4개씩 다시 테스트 기구 받으실 수 있고요. 호스피스 케어를 받은 지가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7개월이 됐는데 땅콩 농부였잖아요. 농장을 가졌지만 땅콩 페스티벌에 지난주에 검은색 SUV에 와이프와 99세, 98세 그렇죠? 99세는 10월 1일이 생일이니까 지금은 98세네요. 지미 카러 대통령이. 로살린 여사는 그보다 조금 어리고 딱 나왔답니다. 얼마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 거. 지금 뭐 흑색종이 간과 뇌에 있어서 뭐 치료 중이라고는 하지만 손주가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예요. 했는데도 나들이 하셨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